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단원 사회생활과 법 시작하는 날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원 형법의 이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힘내고 다 같이 집중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4단원 개인생활과 법에서 주로 민법을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5단원에서 사회생활과 법을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형법, 그리고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 형사소송법,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 사회법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 구체적인 학습 목표 살펴봅시다. 형법의 이해에서 우리는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형법의 의미, 그리고 형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5가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 범죄의 의미, 그리고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이 성립 요건 3가지. 이것은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형벌과 보완 처분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들을 때에는 늘 2가지를 준비하라고 했죠. 하나는 수업 자료 선생님이 올려놓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 우리 140페이지 왼쪽 밑에 주제 열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보면 갑이 을을 막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자, 갑은 을에게 민법상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갑의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제재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갑이 을을 폭행했죠. 그래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을은 고소를 통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그리고 기소, 그리고 재판에 이르는 형사 절차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형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구성원이 해서는 안 되는 유해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일정한 형벌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 규범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인 거죠. 형법이 없던 시대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복이나 응징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개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복이나 응징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응징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형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게 된 거죠. 이처럼 형법은 개인의 자의적 보복이나 응징을 금지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만 가능하도록, 그래서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또 그에 따른 처벌을 미리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같은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라는 건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밝혀서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형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장적 기능을 가집니다. 형법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이외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자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또 형법은 범죄인에 대하여도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에서만 처벌하고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 효과에 의한 전단적인 처벌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장적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또 형법은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형법전에 나와 있는 형법의 내용 한번 볼까요? 형법 제329조에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법 제347조에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법 전에 나와 있는 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 이것이 형법이죠. 여기서 이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을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이 아니라도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을 말해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의 예로는 도로교통법, 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지금 공직선거법이 나와 있죠? 형법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에 있는 내용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뒤에 5년 이하의 징역, 여기서부터는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이것의 이름은 공직선거법이지만 이것은 형법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인 거죠.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151조 한번 볼까요?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역시 한번 볼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가 앞에서 본 도로교통법과 지금 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자, 여기에는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형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형법의 의의와 기능 살펴봤습니다. 형법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서 범죄를 예방하는 규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범죄 그리고 형벌, 이것을 규정한 법률이 형법인데, 그 죄와 형벌이 법에 정한 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그것이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죄형 법정주의를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리로 이해할 때 죄형 법정주의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법치국가 원리는 법적 안정성을 요구하는 형식적 법치국가 원리와 함께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자, 이 의미에서의 죄형 법정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법률만 있으면 범죄도 있고 형벌도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법률이라도 있으면 범죄도 있고 형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죄형 법정주의는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내용, 파생 원칙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러한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죠.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서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초래했죠.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확립되었죠.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형식적인 법률의 존재뿐만 아니라 법률 내용의 적정성까지 보장해서 법관 또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그 파생 원칙 5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을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률주의 또는 성문법주의라고도 해요. 두 번째,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이 소급표 금지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범죄와 형벌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포해야 한다. 이를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를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41페이지 개념을 더하다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자, 5가지의 파생 원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문제 있죠?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그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가, 나, 다는 각각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지 이야기해 보자 했습니다. 자, 가 볼까요? A국 형법에는 나쁜 짓을 한 자는 처벌받는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엄하게 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원칙에 어긋나고 있죠? 그렇죠.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따라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애매한 문구로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 범죄에 따르는 형벌의 존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죠. 나를 볼까요? 비국 형법에는 절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5가지의 파생 원칙 중에 어떤 원칙에 어긋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성과 비례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죠. 다를 볼까요? 시국에서는 최근 형법을 개정하고 개정 전에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을 개정된 형법을 적용하여 모두 처벌하였다. 자, 이것은 어떤 원칙에 어긋나 있습니까? 바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형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법규를 적용해야 하고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자,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교과서 141페이지 오른쪽 위에 나와 있듯이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우리 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형법 제1조 제1항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해서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법률 변경에 의해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면
새로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형벌이 가볍게 바뀐 때에는 범죄 시의 법률이 아니라 개정된 이후의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이해의 두 번째, 범죄와 형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42페이지 주제 열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갑은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을은 옆 사람의 지갑을 훔치고 있네요. 그렇죠? 갑과 을 두 사람 모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국가가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에 금지된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죠. 따라서 갑의 행위는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행위 중에서 특히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국가는 법률로 정해서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죠. 이렇게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행위 중 국가가 법률로 금지해서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라는 것은 국가가 법률로 금지해서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그러한 행위를 뜻한다는 거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죄형 법정주의, 우리 배웠죠?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형벌도 가할 수 없는 겁니다. 형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형법의 각 조항에는 금지의 대상이나 요구하는 행위를 기술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거나 또 반대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범죄를 지배하는 인간의 의사를 고의라고 합니다. 고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로 구성되며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고의가 없고 정상적인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특별히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 두 번째는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인간의 행위가 전체 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구성 요건의 행위는 일단 형법 규정에 적용됨으로써 잠정적으로 불법성을 띈다고 판단하게 되죠. 위법성은 종국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 질서에 반한다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위법성은 구성 요건 해당성에 의해서 증표된 부정적 가치 판단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소극적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위법성은 전체 법 질서 속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구성 요건에 의해 징표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위법성이 소멸되어서 합법적 행위로 변화시키는 사유가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인 거죠.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5가지 정도를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 3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비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형법에는 엄격한 책임주의가 존재해요. 책임주의는 아무리 위법한 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책임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행위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 단계에서 위법이라는 확정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다음 단계로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책임을 조각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책임이 부정되는 사람을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14살이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나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 심신미약자, 농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지만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중요하기도 하고 예시와 함께 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등교 수업할 때 정리를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교과서를 통해서 충분히 읽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탐구활동 역시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하도록 할게요. 등교하고 나면.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합니다. 즉 형벌은 범죄를 전제로 하며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있을 수 없죠.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라고 할지라도 형벌은 범죄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죠. 그러나 형벌은 범죄인의 위험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행위, 즉 책임을 기초로 과하여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보완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보완처분이 미래를 향한 제재임에 반해서 형벌은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죠.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인 형벌은 법익의 박탈을 내용으로 합니다. 예컨대 사형은 생명을, 자유형은 자유를, 벌금형은 재산을 박탈하는 법률 효과이죠. 우리나라에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에 해당하는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형벌의 종류를 보면 크게 4가지죠.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자유형에는 다시 3가지,
징역, 금고, 구류가 있고요. 명예형에는 두 가지,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재산형에는 또 세 가지죠. 벌금, 과료, 몰수. 그래서 총 9가지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죠. 교과서 145페이지에 보면 자유형의 세 가지 종류, 재산형의 세 가지 종류가 설명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세 가지의 형벌의 종류로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징역은 1개월 이상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이고 정역이 부과되는 겁니다. 정해진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금고는 1개월 이상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은 징역과 같지만 정역이 없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고 역시 정역이 없습니다. 자, 재산형의 종류는 벌금, 과료, 몰수 이렇게 나와 있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고, 벌금은 좀 더 금액이 크죠. 5만 원 이상 부담하게 하는 것이 벌금입니다. 몰수라는 것은 범죄 행위와 관련되었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이라는 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안처분에는 보호관찰, 그리고 치료 감호가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 복귀와 범죄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목적적 조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보호관찰, 그리고 치료감호죠. 보호관찰은 범죄자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또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안처분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강명령, 또 사회봉사명령,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고 시간도 길어졌죠? 너무 수고 많았고요. 잘 복습하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힘내요. 네, 고맙습니다.